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도심에서 꽤 떨어진 외딴 곳에 있는 펜션을 빌려 여행을 갔다. 그 펜션은 주변에 다른 집이나 시설물이 전혀 없고 오래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낮에는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저녁 바비큐를 준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날이 어둡기 시작하면서 숲속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로 여겼지만 점점 더 기묘하고 알 수 없는 소리들이 우리를 감쌌다. 한 친구가 장난스럽게 여기 귀신 나오는 거 아니냐 라며 웃었지만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스쳤다. 그날 밤 우리는 펜션 안에서 각자 방을 나누어 잠을 자기로 했다. 내가 할당받은 방은 펜션의 끝쪽에 위치해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깊은 숲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피곤했기 때문에 조금 떨리는 기분을 애써 무시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자정이 조금 지났을 무렵 어딘가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장난을 치는 줄 알고 무시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강해졌다. 홀이 있는 방문이 아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분명했다. 나는 창문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에 창문을 더 가까이 보려고 했을 때 커튼 사이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곧바로 일어나 방을 나가 친구들이 모여있는 거실로 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친구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며 소란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막 열어둔 문에서도 아까 들었던 그 소리에서도 아무도 내가 느꼈던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저 헛것을 보았다고 참으려 했지만 자리에 돌아와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날 밤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였다. 다음날 아침 나는 볼일을 보러 잠시 펜션을 내려가게 되었다. 문을 열고 밖을 나가던 순간 나는 문 앞에 놓여있는 작은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나무로 조각된 사람을 닮은 인형이었다. 기괴하게도 그것은 내 모습을 그대로 본떠 만든 듯했다. 나는 조금 불쾌한 기분이 들었지만 조각상이 어떻게 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흙에 묻기로 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방에 앉아 있다가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두드리는 소리 대신 누군가 작은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가 창밖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다시 두려움을 느끼며 창문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 상황이 계속되자 나는 친구들과 이야기하기로 했다. 친구들도 처음에는 장난으로 취급했지만 나의 진지한 태도에 따라 함께 창밖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확인해도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다. 숲은 여전히 조용히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다. 신경을 곤두세운 상태로 다음 몇 날을 보냈고 이상한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 여행을 마치고 우리는 도심으로 돌아왔지만 그 일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마치 숲이 나를 꼭 기억하고 있는 듯 그 음산한 기운이 내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몇 주 후 인터넷에서 우연히 내가 방문했던 그 펜션에 대한 글을 발견했다. 그곳은 간간히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정체, 불명의 목소리와 그림자를 보았다는 이야기로 유명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오래전 그 숲에 살았던 누군가가 떠돌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했다고 한다. 나는 아직도 그 펜션에서의 경험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숲이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는 것만 같은 불안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리고 그 인형은 지금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가장 오싹하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 살던 한 가족이 있었다. 이 가족은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한적한 산속에 별장 하나를 빌리게 되었다. 별장은 여러 해 전부터 버려져 있던 곳으로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하지만 도심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가족은 소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장으로 향했다. 첫날 밤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갔다. 가족은 도착하자마자 피곤해 곧바로 잠에 들었다. 하지만 둘째 날 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별장 내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지붕 위에서 나는 소리였다. 무엇인가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가 밤하늘의 고요를 깨웠다. 아버지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것이라며 가족들을 안심시켰다. 다음날 아침 가족은 산책을 나갔다. 별장 주변을 거닐다가 그들은 오래된 부서져가는 작은 묘지를 발견했다. 묘지는 잡초와 잡목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몇몇 묘비는 훼손된 상태였다. 어린 딸이 묘비 하나를 가리키며 묻자 아버지는 그저 오래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딸은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 그곳을 떠날 때까지 시선을 떼지 못하는 듯했다. 그날 저녁 별장으로 돌아온 가족은 바비큐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다시 한번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지붕 위가 아닌 별장 내부에서 문을 누군가 긁는 듯한 소리였다. 아버지는 손전등을 들고 조사를 나갔지만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조금씩 불안해졌고 특히 어린 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 번째 날 밤 딸은 갑작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그녀는 자신의 방 창문 밖으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족은 창문을 모두 점검했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그 창문에는 손자국 같은 것이 남아있었다. 낡고 오래된 별장의 먼지가 덮인 창문에 남겨진 자국은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가족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든 불을 켜놓은 채 잠들기로 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불은 하나씩 꺼져갔다. 갑작스런 두려움에 가족은 모두 거실로 모였고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가족은 두려움에 떨며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별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고 기묘한 소리의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가족은 남은 밤을 경찰의 보호 아래 별장에서 보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가족은 짐을 싸서 서둘러 별장을 떠났다. 그 후로 가족은 별장에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마을을 떠날 때 마을의 노인이 말했다. 그 별장에서 들린 소문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인은 오래된 묘지에 묻혀놨던 아이의 혼이 매년 그 시기에 별장에 나타나 가족을 괴롭힌다고 덧붙였다. 도시로 돌아온 후 가족은 그저 안도했다. 그리고 그 이상한 여름의 기억은 차츰 희미해져갔다. 하지만 몇 달 후 그들은 우연히 신문에서 기묘한 기사를 발견했다. 그 별장이 그 후 다시 대여되었고 또다시 어떤 가족이 그곳에서 밤마다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는 것. 이 이야기는 그저 소문에 불과할까? 아니면 정말로 그곳에 뭔가가 남아있는 걸까? 재차 그 별장을 찾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지만 여전히 그곳의 소문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산한 고속도로 위를 밤늦게 홀로 운전하고 있던 태우는 문득 자신의 차량 옆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를 목격했다. 그는 처음에는 피곤함 탓에 자신의 착각일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다음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아까와 동일한 그림자가 그의 차 옆을 또다시 스쳐 지나갔다. 이번엔 훨씬 더 또렷하게 그리고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태우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거리의 가로등이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어 고속도로는 전체적으로 음침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게다가 이 시간에는 차량이 별로 없어 도로가 더욱 적막했다. 불길한 기분을 떨쳐버리려 그는 라디오를 켰지만 라디오에서는 잡음만 흘러나올 뿐이었다. 잠시 후 고속도로 옆에 작은 휴게소 하나가 보였다. 그는 잠시 차를 세우고 정신을 가다듬기로 했다. 휴게소에는 민가와는 거리가 있는 조그마한 매점 하나와 화장실이 있을 뿐이었다. 주차장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태우는 오롯이 혼자라는 사실이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차에서 내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했다. 매점은 불이 꺼져 있어 들어갈 수 없었지만 주위를 둘러보던 태우는 어두운 화장실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이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다. 그는 화장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안쪽은 다행히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태우는 세면대에서 물을 틀고 손을 씻으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자신의 피곤한 얼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거울 속 그의 바로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순간적인 공포에 휩싸여 뒤를 획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거울을 통해 분명 무언가를 보았다는 사실을 떨칠 수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화장실을 서둘러 나선 그는 다시 차로 돌아갔다. 이제는 어디를 가든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던 순간 백미러에 비친 뒷좌석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깜짝 놀라 자세히 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계속해서 이상한 환영을 보는 것 같아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빨리 이곳을 떠나기로 했다. 고속도로를 다시 달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찝찝한 기분은 가시질 않았다. 운전 중 거울을 계속해서 신경쓰게 되었고 그러다 실수로 차선을 벗어나 경고음이 울리기도 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중 태우는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무언가를 보며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는 심호흡을 가다듬고 차에서 내려 도로에 나가보았다. 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옆에서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태우는 경악하며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주위에는 그의 생각과 달리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무언가 초자연적인 존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두려움이 그를 덮쳤고 태우는 최대한 빨리 이 길을 빠져나가고자 다시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어느새 가로등과 차량이 다시 많아지는 도시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도시로 접어듦과 동시에 불가사의한 경험은 사라졌고 그를 긴장케 했던 존재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해 거울을 마주했을 때 그는 말을 잃었다. 그의 등 뒤로 밤새 그를 쫓던 비밀스러운 그림자가 그곳에 여전히 서 있는 것을 거울을 통해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